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의학 부분도 당연히 비켜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학 부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녹여지면 그 다음 전개될 산업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병원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또는 화장품, 식품회사 정도하고 연결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이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에서 앞으로는 무엇이 가장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점쳐지냐 하면 바이오 AI 진료센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원들은요, 환자들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임상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일종의 IoT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병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왜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뭔가 구축하는 게 의미가 없냐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점점 똑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줘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강의, 지지난번 강의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억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와 같은 바둑의 어떤 장인이 된 이런 인공지능, 그거는 유사일의 모든 바둑의 기보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보를 바탕으로 그 인공지능을 연습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은 이세돌 구단과 같은 세계 최강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숙련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 부분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요, 환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의료 부분의 인공지능의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스킬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적인 경험과 데이터들을 그 인공지능에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개별 병원마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각각 달리 가지고 있다면 그 인공지능이 빅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겠죠. 케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일 겁니다. 오전에 왔던 환자는 암 환자였고, 저녁 때 왔던 환자는 폐암 환자였고, 낮에 왔던 사람은 골절 환자였다. 그러면 어느새 DB를 모으겠어요.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들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각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임상 데이터들을 어딘가 바이오 AI 진료센터라고 할 수 있는 AI 바이오 전문 기업이 이 임상 데이터를 모아갑니다. 모아가서요, 당연히 이걸 모아가는 대신 이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준다든가 어떤 다른 밸류를 제공해 주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이오 AI 진료센터는 결국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천적인 것은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결국 환자가 병에 걸리기 전에 언제쯤 또는 어떠한 병이 걸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진단해주는, 예방해주는 그 역할이 가장 궁극적인 고리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방의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병원에 우리들이 갈 이유가 줄어들게 되죠.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요, 벌써 임상적으로 어디가 아팠을 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이상하게 허리가 땡기네, 이상하게 열이 있네, 자, 병원 가보자 해서 병원을 가요. 그리고 진찰을 받고 바로 환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리죠. 환자분 여기 일로 오세요 해서 약 받아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벌써 임상 징후가 있다라는 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AI 바이오 센터가 점점 발달되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AI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제 피나 아니면 제 호르몬 검사라든가 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같은 것들을 다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이 바이오 AI 센터에다가 병원을 통해서 넣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환자분은 10년 정도 지난 뒤에 당뇨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90% 이상입니다. 특히 이 환자의 이모, 삼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DB 있는데 그걸 다 살펴봤더니 가족력으로 당뇨 있는 것까지 확인이 다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진단을 받은 그 환자 아닌 환자, 아직 아픈 건 아니고 앞으로 아플 거래잖아요. 저보러 10년 뒤에는 당뇨가 걸릴 확률이 80%, 90%라니까 그때는 분명 당뇨 환자가 된다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환자 아닌 환자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아직 환자
환자도 아닌데 그런 제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병원은 갈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병원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시술받고 수술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자 아닌 환자가 선택할 곳은 오히려 이제 다른 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냐? 자,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피트니스 회사 가능하겠죠. 아,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당뇨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 미리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피트니스 회사에 등록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트니스 회사 트레이너들은 이분이 진단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이사이 식이요법이나 운동 방법 중에서 특히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환자 아닌 환자는 약을 먹지 않겠죠. 아직 당뇨 환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뭘 먹느냐? 식이요법 해야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품 같은 것을 사서 식품, 현미밥이라든가 양배추라든가 하여튼 당뇨에 좋다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히 적합한 형태의 쌀이라든가 뭔가 함량이 더 되어 있는 물건들을 먹게 되겠죠. 당연히 식품회사와 이 바이오 AI 회사는 링크가 점점 강화될 겁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몇 년 뒤에 어떤 확률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쯤 돼서 큰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겠죠. 바로 이처럼 바이오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병원이 해야 될 역할과 위상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아니면 형태가 바뀔 가능성은 있고요. 전혀 새로운 전문직들이 도래할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꾸 전문직의 시대는 종언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공계 출신들은 전부 의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상이 자꾸 이렇게 희석돼 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금 바이오 AI 센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요. 지금은 병원에 환자가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외적인 어떤 제휴회사라고 한다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주로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전 예측이나 진단, 예방 진단을 받게 되고요. 누구에게?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병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I가 있는 게 아니라 AI 센터에다가 차트나 진료 기록을 넘겨주면 거기서 분석한 내용을 다시 보내주는 형태로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의사입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바이오 전문 기업에게도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회사에게도 그걸 받아도 되느냐, 즉 언제쯤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를 굳이 의사입을 한 번 더 거치느니 그거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라면 그럼 바이오 전문 기업이 진단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이 의사가 아닌 여기에도 줘야 되는가, 이런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준다면 어디까지 줘야 되고 법적 책임을 물린다면 어디까지 물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제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뒤늦게 예상치 못한 질환이 생기면 일부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 진단을 받게 되면 약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찾아가고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도 여기에 붙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리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도래할 이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의료 서비스의 가장 큰 체계, 특히 의료라는 것은 내 목숨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시스템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막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만 보면 되는 건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나 부정확한 것들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선사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단받은 내용을 전달받는 그 내용은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프론티어한 분야, 가장 맨 앞부분에 있는 의료 관련한 기술을 기반으로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대학교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딸 때까지 공부했던 그 범주에서 자신이 거기 그 공부한 내용에 다시 임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구조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최첨단 의료 지식을 배울 수가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통계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의사 한 명이 한 해 출간된 의학 서적 중 2%만 읽으려고 해도 하루에 21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워낙 의학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의학 관련한 논문은 매 41초마다 한 편씩 출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 선진국들은 그러다 보니까 의료와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질병들이 자꾸 창궐 하다 보니까 의료 선진국인 영미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진단 지연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오진으로 인한 상황이 10에서 20% 수준에 이르는 게 통상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 수준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달리 의료 소송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만나면 아유 의사 선생님 정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술 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도 촌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하기 전에 약간 봉투 따로 하고 수술 끝나고 나면 감사하다고 또 따로 하고 이런 걸 예의 아닌 예의, 관례 아닌 관례라고 생각했던 옛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열의해서 의료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에게 대응할 지식도 부재하고 그런 걸 어디 가서 어떻게 소구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 분쟁이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부각되지 못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미국에서 장기 체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미국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술 받고 나오는데 뭔가 뻐근한 표정이나 표정이 안 좋게 해서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끌고 나온다든가 이런 걸 하면요 근처 어디에서 누가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명함 쓱 주면서 혹시 뭔가 불편사항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꺼림직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줘라 하고 명함을 딱 받아보면 변호사예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자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의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병원 앞에서 직접 명함 들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려고 계속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제안이 뭐냐면 수임료 먼저 주실 필요 없고요. 승소하면 그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럼 그들 중에선 누군가는 환자들 중에선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당장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승소했을 때 몇 %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느니 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실 자꾸 이 다리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요즘은 사실 좀 기분이 상했다. 아니면 이제 이 깁스를 이번 주에 푼다고 했는데 앞으로 2달을 더 하라고 하니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그런 일은 소송 당해야죠. 소송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의사가 이번 달에는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촬영 스케줄을 잡았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근거로 만들어놔서 그걸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진단이 지연됐거나 누락됐거나 오진되는 걸 찾아내는 거죠. 막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체계가 미국과 유사하다면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 숫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성격 급하고 얼마나 대접받는 거 이런 거 중요시 여깁니까? 무시당하고는 우리 못 사는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지금처럼 짐짝 취급을 받는다든가 뭔가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든가 이제 좀 수술 받고 누워가지고 항암 치료 좀 받으려고 했더니 피주머니 들고 있는 채로 그런 건 작은 병원 가서 맞으라고 침대 부족하다고 나가라고 쫓겨나가고 이런 일 를 안 당할 가능성도 많겠죠. 당했다면 이런 분들에게 소송을 같이 해달라고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라는 게 옛날 거를 주로 받고 최신 건 업데이트도 못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진단 지연과 오진과 누락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료 체계의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 진료 죠.